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콜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기한이요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할 시에는요 3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추가 관세 조정이 불가피한데요. 이 때문에 이렇게 무역 협상이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들은 모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증시 속에 남은 문제들 앞으로 어떤 해결책들이 마련될지 이번 주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요 날짜에 이어서 개최지도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은 북한과 미국의 굉장히 의미 있는 경제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자세한 내용 풀어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국제 유가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무역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난주에 WTI는 소폭 상승으로 마쳤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인이 WTI를 상승으로 이끌었을지 잠시 후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웨이 보이콧이요 각 국가들에 이어서요 세계 명문대들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그리고 미국의 UC 버클리는요 앞으로 화웨이와 협력 연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춘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다시금 개장을 하는데요. 춘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춘제 소비액을 기대해도 좋을지 전문가님과 수치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 그리고 날짜가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신년 국정연설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7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북한의 김 위원장과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지난 2018년 6월 12일이었죠. 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8개월 만입니다. 이제 시간상 2주 조금 넘게 다가온 역사적인 회담으로서 손꼽히는 지금 2월 27일 북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어떤 의제들이 오고 갈지 그리고 이 다낭이 아닌 하노이에서 열린 점 등이 궁금하셨던 그간의 과정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요. 2019년 1월 중순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방미하면서 오랜 침묵을 좀 깨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북한 측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6월 12일에 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진행됐던 1차 북미 정상회담, 즉 김정은 위원장의 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센토사 섬에서 합의하는 형식의 이때 합의문의 발표가 있었죠. 이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미국과 북한의 이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난 잔치에 사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듯이 조금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언론과 이제 정치계 쪽에서요. 그렇지만 이 반대로도 이 역사적 회담이었다라고 지지하는 언론층들도 있었는데 이 분명한 사실은 미국과 북한과의 이 새로운 관계의 시발점이라는 이
점은 이게 확실한 사실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의 회담은 올해 1월이 되기 전까지는 6개월 동안 스탑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핵을 포기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게 어떠한 체제 보장 조치와 경기 번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둘 사이의 의견이 좁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성사된 회담에서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세부 이 진행 방법과 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주어야 될 조치는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이 평양 선언에서 이 연변 핵시설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고요. 이 두 번째로는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등의 영구적인 폐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의 비핵화의 이 구체적인 세부 계획서입니다. 지금 연구 자료나 한마디로 이 세 가지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연구 자료나 이 제조 자료, 연구 시설의 폐쇄, 그리고 기존의 핵탄두에 대한 전량 폐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회담이 굉장히 좀 민감한 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거 하나 믿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상 이제 어떤 성과, 즉 궁극적인 성과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 자신의 체제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 북미 연락 사무소, 즉 외교 사무소의 설치, 종전 선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종전 선언은요, 우리 정부도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이 문제점인데, 이 한국 정책의 종전 선언이 곧바로 한반도 평화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1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개최지로 선정된 베트남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부 휴양도시 다낭이 2017년이었죠. 이 APEC 당시 보안과 경호 점검을 거친 데다가 이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다라는 이런 상징성 때문에 미국은 좀 선호를 했었습니다. 다낭이요. 이와 반대로 북한은 자국 대사관이 있고 비행거리도 굉장히 짧은 데다가 김정은 위원장 국빈 방문 추진 등의 요인 때문에 북한 쪽에서 이제 하노이를 좀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2박 3일간의 평양 실무 협상 이후에 결국 개최지가 이제 하노이로 확정이 되면서 지금 언론들은 이제 미국이 조금 작은 양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 위원장에게 이 북한 경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 기회의 또 다른 사례로 베트남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베트남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이제 개최지를 정한 거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는 이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께 지금 북한의 밝은 미래상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번영을 위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베트남은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오랜 전쟁의 이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조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에 이 도이머이로 알려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고요. 대외 개방과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나서면서 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특히 1995년에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정상화시켰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세계무역기구죠, WTO에 가입하면서 이 베트남 경제가 상당히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베트남과 북한 모두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 두 나라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베트남은 국제사회와 이제 이전과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조치로 미국과 관계를 좀 개선을 시켰고요. 경제 체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 개혁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었던 반면에, 북한은 이제 좀 그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자력 갱생의 길이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또한 이전부터 지금 북한의 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촉구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 7월 초 베트남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 세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최고 수뇌부에 이 사실상 베트남식 경제 번영의 길을 갈 것을 공개적으로 좀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이 기회를 잡으면 베트남이 이룬 기적이 이 북한의 기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도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베트남 총리와 비공개 면담에서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인 이 도이머이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만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지금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전략적인 변화에 나설 것인지는 사실 조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이 1980년대 말에 이 베트남을 채택한 것 같은 이 대규모 전략적인 변화에 나설 준비가 과연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우려심이 큽니다. 한미연구소의 닉시 선임연구원도요, 이 김 위원장이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북한 지도부와 엘리트들은 이 현재 지금 베트남식 경제 개혁에 착수할 경우에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제 진정으로 베트남식 개혁 개방에 착수할 것인지는 옆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북한이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난주에 소폭 상승하면서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유가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가가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우려에도요, 리비아의 생산 차질 지속 소식 등의 소폭 올라 마감을 했습니다. 이 3월물 WTI 가격이 배럴당 0.2% 상승하면서 52.72달러의 이제 강보합권으로 좀 거래 마감을 했는데 이 주간으로는 4.6%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좀 변동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무역 협상 관련 소식 그리고 글로벌적인 이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리비아 등의 산유국 원유 생산 관련 소식에 좀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이 유가의 하락 압력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번 달 내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양국의 협상 마감 기한인 오는 지금 3월 1일 이날 지금 무역 협상이 타결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졌습니다. 지금 양국이 아직 협상의 초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미국 무선통신망에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 무역 긴장이 좀 다시 한번 재차 고조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은요, 원유 수요 감소 우려를 자극하면서 유가를 상당히 끌어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일 지금 유럽연합이죠. 유로존의 올해 성장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이 글로벌 이 경기 둔화 우려도 굉장히 가중된 모습이고요. 또한 러시아 석유대 기업 로즈네프트의 이고르 세친 사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이 오펙의 감사는 이 미국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오펙이 주도한 감사는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는 등 러시아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펙과 이 러시아는 비오펙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러시아는 협력 관계가 이제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또한 부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유가 상승을 좀 지지하는 요인도 있긴 합니다. 이 리비아 국영 석유공사죠. NOC의 이 무스타파 사날라 회장은요, 이날 최대 유전 지역 사라라의 이 원유 생산 활동이 단기간에 재개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최근 리비아 국민군을 뜻하죠. LNA의 이 리비아 이 최대 유전지대인 사라라 지역을 다시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이제 조금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해당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이 31만 배럴 가량이 생산됐지만 지금은 이제 주간 낙폭이 워낙에 컸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미국 원유
원유 시추업체 베이커 휴즈 시추수도 이 지금 7개가 늘어나 854개를 기록했습니다. 주간에 낙폭이 컸던 데다 재료가 지금 뒤죽박죽 섞이면서 유가는 이날 좀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반복을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이번 일단은 마지막 전 거래일에는 소폭 올라서 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지만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이제 유가를 좀 지속해서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거시경제의 위험이 유가에 좀 는 양호한 공급의 이 펀더멘털의 영향보다는 클 것이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자세한 유가에 대한 이 대응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는 좀 더 유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항상 이 경제 지표들 그리고 주요 일정들을 또 체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동시에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 중요한 좀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통신업체들이 화웨이와 이 ZT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이 지적 재산권, 즉 미중 무역 협상의 이 총체적인 이 싸움의 주요 의제는 한마디로 지적 재산권이라는 건데, 이 지적 재산권 이슈가 주요 의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무역 협상 불확실성을 높이는 이슈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서 이번 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미국은 물론 이 중국 관련 춘절 연휴 이후에 중국 시장의 경기 둔화 주요 지표로는 12월 소매 판매와 1월 CPI가 굉장히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이 발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11일 월요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지금 주요 지표 발표는 없지만요. 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 또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12일 화요일에는 12월 구인이직 보고서와 1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유 부분에서는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발표가 조금 나올 예정입니다. 13일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에는 1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스코가 이날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지금 하반부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주요 지금 실적들이 지금 몇 개 남았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소식도 지금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 의회에서 EU와 브렉시트 협상 내용이 이날 조금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유 부분 IEA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4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우선 한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날 미국 12월 소매 판매와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로는 코카콜라의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또 유럽은 만약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에 이제 협상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이날 의견을 좀 의원들과 논의할 이런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날 1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1월 산업 생산과 이 설비 가동률, 그리고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2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는 펩시와 디어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원유 부분에서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금요일마다 나온 베이커 휴즈 시추기수가 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모두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잠시 해외 선물 지수의 흐름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굉장히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우리 응스토스타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또 어떤 트레이딩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또 오늘장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연휴가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크루드 오일, 그리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얘기 드리고 있는 팔라듐,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크루드 오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재 지금 일봉상 크루드 오일 차트입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의 먹구름이 상당히 드리워지면서 크루드 오일이 지난주에 하락세를 조금 이어갔었죠. 물론 이제 전장에서는 이제 0.2% 강보학으로 마감을 했지만 매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52.20입니다. 52.20이 현재 지금 이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라인입니다. 여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지를 보여줬고요. 지난해 금요일 시장에서도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요즘 여기를 보시면 지지 라인이 굉장히 쭉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52.20까지는 좀 매수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요. 다만 길게 수익을 끌어가기보다는 이 53.30, 이 윗 상단 라인인 53.30까지 일단 좀 짧은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2.20, 즉 여기가 이제 완전히 깨지는 흐름, 이 아래 라인으로 이제 깨지는 흐름이 보인다면 목요일 저가였던 이 51.80이 깨지고 바로 매도 대응으로 바꿔야 되고요. 목표가는 이 49.50으로 여기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이제 박스권으로 좀 매수 대응을 하시라라고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볼게요. 현재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최근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그나마 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선물지수 역시도 전거래일에 이제 항상 주요 라인, 이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6,830포인트에서 지지를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밑꼬리가 좀 길게 달면서 상승 반전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7,000포인트까지 반등 구간으로 이 판단을 하고 매수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7,000포인트가 저항대가 상당히 지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여기 7,000포인트에 근접할 경우에는 여기를 만약에 뚫을 수 있는지 관망을 좀 한 후에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7,000포인트를 이제 제대로 완전하게 이 돌파를 했다라고 보면 이 7,175포인트까지는 매수 추세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지수대에서 밀려서 6,830포인트에 다시 밀려오더라도요. 이 지지 라인을 보시고 그리고 매수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팔라듐 볼게요. 현재 지금 팔라듐 일봉상 차트입니다. 이 팔라듐 시세가 밀릴 때도요. 이 지속적으로 매수의 기회다, 이 최고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재반등하면서 종가상 사상 최고치 경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일 선물 기준으로 1,378.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1,375, 맨 윗상단 라인인데요. 장중 고가로는 1,396.4달러가 최고 가격이었고요. 이 종가상으로 전일 종가가 지금 최고가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 플레이를 해오신 분들에게는 이제는 사실상 좀 즐기시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1,322.4달러가 깨지지 않는 한, 즉 여기 이 두 번째 라인이죠. 여기가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홀딩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작년 여름부터 계속 팔라듐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 골드를 제치고 항상 비싼 금속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입이 사실 제가 좀 마를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이 팔라듐을 좀 들어보시고 매수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큰 수익을 거두셨으리라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은 지금 20배가 넘는 수익을 보셨습니다. 즉 약 2만% 수익률을 보여주셨고요. 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인증을 해주셨는데,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런 큰 기회에서 놓치지 않고 모든 이 수익을 좀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팔라듐의 상승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스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바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2위이자 또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죠. 바로 화웨이인데요. 이 화웨이가 전 세계적인 압박에 이어서요. 이제는 유명 대학들에게도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요. 아직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약간 힘들어지니까 좀 태도를 바꾼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화웨이 이슈가 참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기업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여기저기서 보이콧하겠다, 화웨이를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이콧뿐만 아니라 이제 화웨이가 사실 이제 산학 협력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산학 협력을 많이 하는데, 이 산학 협력에 대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관계 단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 먼저 이게 시작이 원래 이제 옥스퍼드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옥스퍼드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화웨이, 특히 5G나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산학 협력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옥스퍼드가 먼저 철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쪽 움직임이었죠. 미국 쪽 움직임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UC 버클리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화웨이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 부분 이제 많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연에 한 80억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뭐 대학에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연구 규모로는. 근데 이 규모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현재 이제 공동 연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전면 금지하게 된 거 자체가 일단 사실 이슈는 이제 예상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최근에 이제 그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보이콧했던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보이콧했던 움직임이 강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과연 UC 버클리만 그렇게 했었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UC 버클리 이외에도 뭐 샌디에고, 위스콘신 대학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뭐 모든 대학들이 다, 현재 이제 화웨이하고 공동 연구를 좀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정적 지원도 UC 버클리는 이제 포기하겠다. 뭐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뭐 사실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미국 정부에서 맡고 있는 걸 굳이 막 기를 쓰면서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는데, 이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웨이 같은 경우 좀 타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제 또 샌디에고 대학, 그다음에 샌디에고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실리콘밸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점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이 이쪽에 모여있기 때문에 약간 이쪽에서 중국이 산학 협력하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거기 진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거기서 또 일하다가 이제 중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이걸 기술 탈취라고 하나요? 이걸 탈취라고까지 하긴 그런데
예, 갔다가 이제 찍고 실리콘밸리 찍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 이제 기술 들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샌디에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화웨이 자금 지원 받지 않는다고 했고요. 화웨이 사태하고 이제 좀 별도로 원래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문화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다가 이제 공자학원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이제 공자학원이라고 하고요. 중국이라고 해서 공자학원이라고 하는데 이 공자학원도 폐쇄하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학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미시간 대하고 노스플로리다 대학이 이제 문을 닫았고 다른 학교도 이제 폐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실적 같은 경우가 돈이 들어와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투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또 연구 실적 좀 떨어지고 재정 지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화웨이는 좀 배제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해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특히 이제 이쪽 프로젝트들을 다 한번 봐봤는데 주로 이 AI 인공지능 연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연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5G 관련이랑 이 인공지능이랑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요 주제 이슈들 같은 경우는 현재 화웨이가 미국하고 상황 협력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제 스파이 이슈가 좀 계속 터져오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스파이를 기르는 약간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게 미국 대학에서 이제 이런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유학생 몇 명을 이렇게 써요. 쓰다 보면 중국 유학생만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뭔가 연구 결과 나와서 그거 가지고 중국이 뭔가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덜 억울하겠는데, 자국의 인프라도 좀 투자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중국 유학생들이 어느 순간 스파이로 변신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나 미국에서도 일단 임원직급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좀 많은 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스타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을 또 자발적이다, 무조건 자기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약간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좀 잇따르고 있는 이 화웨이 스파이 사태들을 이런 움직임을 좀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국인 유학생이 짭짤한 돈벌이거든요. 많이 와서 많이 이제 써주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국이 포기할 정도로 좀 이제 세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강력하게 좀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요. 미국이 이제 지난해 8월에 국방수권법 NDAA라는 이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와 일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 화웨이, GT 등 중국 기업, 이 중국 기업이라고 딱 못 박진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 스파이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여줬던 기업들하고는 절대로 이제 제품 기술 이용을 금지를 시켰어요. 법으로. 법으로 금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 NDAA를 이제 준수하지 않으면은 연방정부 예산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중국한테 지원받으려고 미국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대학들이 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이유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2020년까지 국방수권법, 그러니까 NDAA 같은 경우 준수 시 이제 그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정부 기금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어느 정도 미국 대학들의 이제 그 산학 협력 중단 러시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유학생이나 이제 중국 유학생 문제인데 유학생 같은 경우 이제 스파이 취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비자 발급 같은 게 요즘에 좀 어렵다고 해요.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유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자 연장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어느 정도 좀 뭐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도 비자 발급 쉽진 않으니까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가 좀 요런 트렌드다. 거기서 중국이 조금 더 심하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 기준으로 중국, 그러니까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가 36만 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30% 정도 차지했는데, 네. 2018년에 이제 계속 중국 유학생이 증가하다가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고,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중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가서 좀 뭔가 좋은 걸 배워가지고 다시, 열심히 미국 내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중국 유학생들도. 사실은 중국에 다시 돌아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유학생들도. 근데 반강제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는. 돌아와야 되니까 이 인력들이 중국에서, 중국 정부는 의외로 좀 기분이 좋아요. 저 인력들, 인력 유출 때문에 상당히 좀 고인력들이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빠져나가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 인력들이 글로벌 기업에 못 가고 다시 유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좀 나쁘진 않다. 이 상황이. 예, 이 상황이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좀 중국에서는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전체적인 이 하웨이 이 보이콧 움직임에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장단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은 이제 이제 미국의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많이 쏠렸던 거를 유럽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돌렸는데 최근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하웨이 통신 장비를 조금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래도 약간씩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럽 쪽으로 좀 많이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폴란드 스파이 사태 때문에 조금 막힌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를 함께 볼 텐데요. 이제 춘제 연휴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 이 소비 규모가요,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165조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악재가 있는데도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정말 중국의 춘제, 뭐 춘제라고 하죠. 중국 우리나라 설날하고 똑같은데 일단 중국은 일단 오늘까지도 장이 이제 오늘 열리죠. 오늘 열리는데 이제 어떻게 열릴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중국은 좀 크게 좀 이렇게 쉬는 이런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에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명절 동안에 돈을 얼마나 쓸까?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제 춘제 때 많이 이제 소비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소비 규모가 약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5조 정도 됩니다만은 이걸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뭐 단순하게 그냥 전망 정도는 아니고요.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춘절입니다. 작년 춘제 뭐 설날 이해를 쉽게 해서 설날이라고 표현할게요.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중국 전국에 있는 소매점 그리고 식료품 매출액이 9,260억 위안. 그러니까 뭐 1조 이하 조금 안 되는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까지 증가를 하면서 전 대비 10.2% 증가했는데 산술적으로 10% 가까이 증가는 안 하더라도 한 9%, 8%만 증가해도 1조 이하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1조 이하 넘는 건 이제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1년 춘제 소비 증가율이 최고 한 19%까지 올라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그 뒤로도 이제 꾸준하게 두 자릿수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두 자릿수가 깨질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경기는 둔화됐기 때문에. 근데 깨졌다 하더라도 1조 이하는 넘기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인 거고요. 중국 소매 통계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데 중국 상무부가 오늘 발표하는 숫자에 따라서 제가 오늘 증시는 중국 증시 여기에 갈릴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지난주에 뭐 워낙에 안 좋았던 거는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조금 시간 뭐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결국은 이제 성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많이 눌렸다가 오늘 이 춘절 설날 이슈 때 중국이 과연 얼마나 소비액이 증가하냐에 따라서 오늘 중국 증시가 이번 주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도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은 어떤 거냐면요. 중국이 이제 극장,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흥행 몰이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춘제나 설날 이슈 때, 설날 때 이제 영화를 많이 봐요. 예, 중국도 역시 놀이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영화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이제 많이 가는데요. 박스오피스 수입이 12억 7,700만 원. 지난해가 이제 당일 거둔 게 12억 7,700원이었는데 올해 14억 5,400만 원. 작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한 1조 위안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춘제 대목에 맞춰서 개봉한 영화들이 있는데,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풍광적의 성인. 그 다음에 신이극지왕. 그 다음에 뭐, 빛의 인생. 뭐 이런 이 영화들이 뭐, 대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중국, 홍콩 영화 참 우리가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재미없어요, 좀.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영화들. 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들이 중국 극장가 매출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유력 일간지 신경보 같은 경우는, 올해 박스 오피스 매출액이 한 70억 위안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많은, 소비가 있지 않았을까. 그 소비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번 주, 증시가 좀 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 경기 둔화가 완전히 접어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약간의 반등의 여지를 좀 마련할 수 있을 건지를 한번 지켜보는 좋은 가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춘제 기간 동안에 또 굉장히 주목을 받을 이슈는요, 당연히 또 유커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좀 관광객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네, 관광객. 중국, 이게, 우리나라 좀 비슷해요. 중국이 참 우리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노는 문화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여행 갑니다. 친척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오손도손 있기보다는 돈 좀 생기면 좀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중국도. 일단 여행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춘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중국의 이제 최대 여행 온라인사인 이 시트립 자료에 의하면은 춘제 연휴 기간에 국내 여행 건수가 전년 대비 한 42% 증가.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춘제 연휴 동안에 여행객 수, 해외로 빠져나간 게 한 700만 명. 야, 어마어마하네요. 예, 중국 내에서 관광객들을 움직인 게 한 4억 명. 예, 스케일 좀 크죠. 예, 그래서 중국 내 관광객이 3억 8,600만 명의 관광 수입은 4,750만 위안을 기록했는데 작년 데이터입니다, 이게. 근데 올해 4억 명 이상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그렇게 소비 쪽에서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광 명소들에 대해서 인파 부적인 거에서 상당히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자금성 중국의 자금성 방문객이 한 8만 명으로 42%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록이요. 그리고 텐탄공원 방문객도 38,000명.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소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이 이제 되게 특이한 문화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역시 이것도 같은데 약간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세뱃돈 많이 나갔는데 일단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세배를 하면 세뱃돈 줍니다. 근데 중국은 요즘에 문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안 줘요. 이렇게 모바일로 쏴줍니다. 이렇게 핀테크 이쪽으로 많이 늘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훅바오라고 하는데 이 훅바오 열풍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훅바오 송금액이 35억 위안. 예, 지난 주말에도 35억 위안이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조금 이제 많이 이 문화들이 좀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춘제 경기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올해도 이제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통한 이 훅바오 내용이 상당히 좀 많다. 훅바오에서 많이 세뱃돈 나가는 게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장은요 출발을 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약간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전에 소비액 증가율이 발표가 되면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발표가 된 내용에 따르면 14년 만에 10%를 하회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때문에 좀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두 지수가 모두 하락한 지금 시점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제가 20표 듣기 전에 얘기 들었죠. 네. 듣기 전에 얘기 드린 게 10% 깨질 수는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10.2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뭐 수순으로 보자면 깨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들, 이제 연휴가 끝나고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을 먼저 얘기 드리면 먼저 차이나 모바일을 한번 리뷰로 한번 가져가는데요. 차이나 모바일을 한번 보시면은 차이나 모바일 뭐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차이나 모바일을 제가 이제 차이나 모바일 00941 홍콩에 상장돼 있고요. 중국 대표적인 통신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추천 드린 다음에 현재 지금 5G 기대감으로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엄청 급등을 한 상태였는데, 이 급등한 부분들이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저희가, 약 70 홍콩달러에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74.500에 제가 추가 매수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최종 목표가인 82 홍콩달러까지 도달을 했어요.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5G 기대감, MWC, CAS 때문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더 이상 좀 가기 쉽진 않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한 템포, 최종 목표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네. 좀 템포를 좀 죽여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추가 접근은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서 타서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좀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뭐 차이나 모바일 리뷰였고요. 네.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헤라 시멘트입니다. 헤라 시멘트인데 이 헤라 시멘트 같은 경우가 예전에 한번 가지고 나왔다 손절당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꿈꾸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중국 1위 시멘트 회사입니다. 글로벌 2위고요. 그다음 시멘트 클링커 생산으로는 뭐 중국에서 거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대 거점이 이제 화동 하남 지역인데 최근에 이쪽 사업이 좀 활발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상당히 견고한 수요가 상당히 경고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봤었는데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올라왔고요. 2018년 연간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한 100% 정도 증가하고요.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한 50% 증가.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강어웨이라는 이제 중국의 그 새롭게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상당히 좀 인프라를 깔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쪽 프로젝트가 이제 주로 광둥 이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유명한 지역인데 이쪽 하동 하남 지역 화동 하남 지역 이쪽에 지속적으로 좀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둔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인프라 투자가 중국이 상당히 많이 올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꺾일 걸 대비해서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인프라 투자 지하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8개 철도 2개 해서 170조 원 우리나라 돈은 약 170조 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그 수혜가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지금 바로 매수는 지금 최근에 급등으로 봤을 땐 좋지는 않고요. 살짝 눌렸을 때 약 31.500, 31.500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라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손절가는 28.500 요 밑에 라인입니다. 밑에 라인인데 이쪽 라인으로 손절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35.700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잡아주시고 2차 목표가는 38.700 맨 상단 라인인데 정고점 라인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헤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이 작년에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서 엄청 안 좋을 거네 봤는데 실적에서는
그게 아니네? 괜찮게 버텼네? 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다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살짝 눌렸을 때 매수해서 목표가 전고점까지 보자. 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헤라시멘트는 상해하고 홍콩 둘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차트는 상해 차트라는 거, 상해 증시 차트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이 단가도 현재 위안화니까요. 위안화로 꼭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는요, 아뉴에라 시멘트에 대해서 재공략 관점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스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